자,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찼다.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며 경고를 했습니다. 야당은 좌파 시민단체 연합으로 이번 주말부터 장외 투쟁을 벌일 방침인데 탄핵 목소리에 올라타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자, 그런데 거부권 행사 직후에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이 찬성 쪽으로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3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도 일주일 동안 여당의 이탈표 끌어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 이걸 데이트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민주당과 함께 설득 작업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구체적으로 정훈천, 이용호, 최재형, 하태경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여당 내 의식이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다. 동참해 주리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탈표 17표 이상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정말 이게 재표결이 가결이 되면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이제 식물 정부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추경호 대표는 뭐 단일 대오에 이상 기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재의결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여전히 소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취재해 보면 아마도 재의결 가결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일부에서는 가결될 수 있다. 특히 우원식 새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될지는 저희도 뭐 예측하기는 어렵고 또 의원들이 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장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지역구마다 뭐 크건 작건 뭐 최소 이제 20만 명을 대신해서 국회에 가 있는 거고요. 전체 국민의 최소한 4분의 1 이상은 최상병 특검법 해야 된다는 게 국민적 민의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대통령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국민 편, 무엇보다 최혜병과 최혜병 부모님 편에서 판단해서 표결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서 변호사님은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도 정통한데 뭐 이거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여권 입장에서? 예, 저는 그래 보는 게 지금 이제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게 대통령이 먼저 특검하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특검을 하는데 바로 지금 공수처를 뺏어가 바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공수처를 보고 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하지 말자는 의견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몇 명이 이탈할 수 있다 봐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에게 배신자라 봅니다. 배신자. 이 가결이 몰고 올 정권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걸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했던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철수나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가볍게 처신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에서 배지를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에 괴멸적 타격을 주는 이런 게 행태 가볍게 가담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두 번째 경고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100% 찬성할까?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공천이 뭐 국민의힘에서만 낙선자가 있습니까? 민주당에도 말도 안 되는 게 완전히 비명 행사당한 수많은 전사자들이 낙선자들이 있죠. 이분들이 과연 다 찬성표를 100% 던진다? 보장할 수 있을까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또 우리 손영 변호사님이 민주당 내 이탈표 문제를 이제 처음 거론하신 것 같아요. 여선홍 행정관이 보시기는 어때요? 지금 이제 17표의 여권표가 산술적으로 나오면 이제 재의결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경우에 8명만 이제 이탈하면 되는데 지금이 더 적기라고 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예. 제가 보기에는 17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7, 8명 접촉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17표까지 나올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지금 천막에서 뭐 개헌도 하기 전에 농성을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막 천막 농성에서 뭐 난상 토론까지 이제 벌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탈표 나오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낙천, 낙선, 불출마까지 합치면은 55명에서 58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그냥 아예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17표가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낙천, 낙선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혹시 이분들도 안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찬성을 위한 분위기는 더 쉽게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저는 만약에 21대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찬성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도 22대 국회는 뭐 지금은 21대는 17명이지만 22대는 8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요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특검이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도 용산에 이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냐 그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이 만약에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뭐 22대 국회에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혜병 특검법을 거국적으로 받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우리 문종용 부대변인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네, 우선 그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할 시에 특검법도 자기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의사를 밝힌 지 아직 채 2주도 지나지 않았고요. 또 지금 당내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두 원내대표 추경호 또 윤재혁 원내대표가 그 의원 개인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전화하면서 지금 이 스킨십을 통해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일 대오로 거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 당내 어떤 기류를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다 출석했을 때 8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특검법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여야의 어떤 중론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어떤 일종의 국민 정서법으로 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꼭 21대가 아니더라도 22대에 가서 지금 민주당이 1호 입법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로 이렇게 엄포를 놓는 상황 속에서 저희 당이 굉장히 입지가 쉽지 않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든 또 정치적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인 탄핵 또는 직접적인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정치적인 공격이 무조건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합의한 여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결과는 좀 지켜보기로 네, 하고요. 조금만 보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게 검찰 시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어요. 거부가 아니다. 공수처 수사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하자.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요구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첫 번째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수사 다 끝난 다음에 특검했습니까? 아니에요. 검찰 수사 하던 중에 특검이 받아서 그렇죠. 수사를 한 겁니다. 그때 수사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놓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폐지하라 그랬어요.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폐지하고 심지어 공수처가 정치질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언어 도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을 바꾸면서 시간을 버는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국민을 속이고 협잡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 국민들이 화가 나서 지난 총선에서 다 뛰쳐나와서 범야권 192석을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사건의 중요한 문제가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사, 판사들은 기소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관계인들을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그러면 이 사건이 수사 다 해서 다시 검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거 수사하겠습니까? 기소하겠습니까?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진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눈 감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 서 변호사님. 예. 그 이제 우리 장 기자님께 반론도 하시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어제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사유로 상권 분립 파괴를 들었잖아요. 네. 상권 분립 파괴. 이게 수사소추는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직무유기고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 입법처가 그 대통령 법률안 제2요구권 헌법적 한계 보고서 이걸 낸 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해충돌 금지 한계하고 권력 분립 원칙상 한계. 그러니까 거부권도 적극적 형성권이 아니고 소극적인 제재권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자제돼야 된다는 입장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해충돌 금지는 지금 대통령이 VIP 경로설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거부했을 때 이해충돌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품격 있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이해충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장윤성 기자를 제가 고발했어요. 네. 뭐 제가 피해봤다고. 근데 그 수사관을 제가 지정해 버리면 이게 공정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굴 고소 고발했는데 네. 그 수사할 사람을 이게 고소 고발인이 지정해라. 이러면 이게 제일 이게 형사소송법의 이해충돌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어때요? 고발인이 누굽니까? 고발인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고발인이 수사할 사람도 내가 정할게. 내가 고발했으니.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변협이 4명을 추천을 해서 그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한테 이제 그 제시를 하면 대통령이 2명에 1명을 고르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걸 바꾸면 됩니까? 그것도 바꿔야죠. 그것도 이게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저는 제일 이해충돌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특검이란 게 뭐냐면 그냥 검찰이에요. 우리가 사법권하고 이제 기소권이 있거든요. 그냥 행정부에 하는 검찰을 국회가 예외적으로 이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야당이 2명 추천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돼요. 이제까지 최성원 씨나 다게 특검 보십시오. 전부 이게 여야가 드루킹이나 합의했을 때는 뭐 2명을 추천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2명을 이게 추천한 예는 우리 역사상 제가 알기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거부권이 대통령이 보고받고 경로한 게 그게 범죄 이해충돌입니까? 아니 화를 냈으면 이게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볼 때는 그냥 2번 화를 냈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게 뭐 근거는 없지만 한 번은 이게 너무 심하게 구조해가지고 죽은 데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 기자회견할 때 오히려 질책을 했다고 장관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이미 사는 사람 생존할 때는 위험하게 들어가지만 진짜 이미 돌아가신 분을 왜 질책을 했고 그다음에 2번째 아마 추측한 데는 아마 이게 너무 또 크게 키우가 사단장부터 막 다 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질책했을 수는 있다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참모들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질책한 게 범죄에 연루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해충돌이 없다 봐요. 네. 자, 여선웅 행정관에게는 이제 민주당 입장을 좀 대변을 하시니까 이걸 물어볼게요. 지금 SBS가 이제 단독 보도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찰이 1사단장이나 7여단장이 수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됐던 게 1사단장 봐주기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외화복은 이제 공수처가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특검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어제 SBS 보도 이후에 오히려 야 이거 진짜 답정너였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결국에는 임성근 사단장 지키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진작에 뭐 사임하거나 뭐 정치적인 아니면은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면 아예 이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 지키기 위해서 이게 뭐 대통령의 뭔가 철학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타를 맞는 사건이 그 본질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었다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임성근 사단장도 역시나 다를까
죄가 없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 아니면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한 본질의 문제,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 수사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뭐 외압을 받은 사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앞으로의 뭐 그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임성근 첫 번째 본질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 뭐 보도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볼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왜 그 작은 문제를 키워가지고 선거도 지고 지금 뭐 이른바 지금 뭐 이게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3년 남은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합리적으로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고를 못 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부대변인 이제 야당이 예. 이제 장애 투쟁을 돌입을 하잖아요. 주말부터. 근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또 위험 요인 아니에요? 예, 위험 요인이고 거의 어떤 정치적으로는 아주 상수로 저희 당한테는 안 좋은 악재로 저는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최근에 이 최상병 특검 수사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를 지켜보면 참 그 어떻게 하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이런 문제를 크게 키웠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 내가 수중수색을 지시 안 했다. 이 말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게 들리는 것이 우리 군 생활 해본 남자들이라면 누가 사단장이 그렇게 일일이 수색 지시를 하지 않거든요. 뭐 연대장 정도, 대령 정도가 이제 어떤 이런 위중한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수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지 사단장은 사단에서는 대통령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중수색은 지시 안 했더라도 실무자급 또는 연대장급에서 구명조끼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지나치게 지금 이 군부대 내 일이 너무 과하게 커져서 결국은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 6개의 당이 합쳐서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을 이루는 모양새는 왜 대통령실에서 사후 대응 측면에서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이런 잘못된 어떤 그 인사 또는 대응이 저는 이렇게 일을 크게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정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